네, 보신 것처럼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는 이틀째 정치인과 사회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 김 전 총리의 40여 년 정치 인생을 돌아보고 한 주 동안의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계속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고인이 된 김종필 전 국무총리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40여 년에 이르는 정치사를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40년의 그야말로 그 긴 세월, 우리 한국의 현대사가 그대로 녹아있는 김종필 전 총리의 인생을 뭐 짧은 시간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삼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삼김의 이제 이른바 반열에 들은 거는 전두환 정권 이후 때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아까도 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61년도 5.16 쿠데타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참여했고 35살에 최연소 중앙정보부장을 했고요.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죠. 그때 중정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45세 이제 최연소 국무총리를 했고 또 DJP가 가장 뭐 우리 기억에 많이 남죠. 1997년도 DJ와 JP의 연대, 이른바 DJP 연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충청과 호남의 연합이었고 우린 뭐 지역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그 문재인 정권 전에 노무현 정권, 그 전에 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의 창출에 김종필 전 총리는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역의 삶이 교차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5.16 그리고 산업화 세력의 상징이었는데 3당 합당 때는 또 이제 YS 노태우 대통령과 같이 합당함으로써 이제 그 보수 대연합의 단초를 마련했고 또 97년도에 또 진보적 가치를 같이 수용하면서 진보 정권 탄생을 기여했고 그래서는 영역의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풍운하였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느 누구보다도 특히 삼김 정치가 그랬던 것처럼 그야말로 풍류를 아는 요즘같이 각박하고 오로지 대립과 갈등만 일삼는 그러나 대립과 갈등의 이면엔 또 정치인끼리 뭔가 통하는 이런 낭만의 정치인이었던 마지막 삼김 정치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그런 점에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낭만의 정치인이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뭐 최 원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61년 5.16 박정희 쿠데타죠. 여기에 실질적인 예인자로서 지금 예인자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사망한 직전까지 한국의 정치에 어떤 큰 족적을 남긴 정말 우리 정치사에서 기록해서는 뺄 수 없는 그런 큰 정치인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과 18년 5개월 동안 정권을 쭉 유지하면서 핵심 역할을 한때는 하고 한때는 빠져나오고 그런 역할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세력의 핵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과 DJP 공동정권을 이루면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합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한국 정치의 통합형 모델을 만든 그런 큰 정치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 명언도 굉장히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중요한 어록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자의반 타의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63년도에 그때 이제 민주공화당이죠. 공화당의 4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외유를 나가면서 했던 얘기예요. 자의반, 타의반. 그래서 뭐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얘기는 꼭 정치에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고 또 언제요? 2004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2004년도 17대 총선 때 그때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이 4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때 이제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은퇴할 때는 황혼을 벌겋게 물들이겠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얘기 중에 하나고 또 몽리란 말, 몽리를 부리는 이런 얘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워낙 얘기를 많이 남겨서 그런 거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풍류와 낭만과 여백의 미학, 이 여백의 정치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김 전 총리도 사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총리를 2번이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권위주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신 정권이 이어지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2인자 역할을 충분히 알았다. 2인자가 1인자한테 도전하면 바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오래 갈 수가 없다. 예. 한명회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교훈을 김종필 총리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총 9선 아니겠습니까? 예. 2004년 4월에 정계 은퇴. 그때 당시에는 17대 총선, 2004년 4.13 총선 때 자민련이 참패를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참패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할 때 자민련이 참패를 하고 네. 그래서 그때 2004년 4월에 정계 은퇴를 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길게 가는 정치, 길게 어떤 우리 정치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 특히 우리 정치가 지역주의 구도로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충남 부여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청을 배경으로 해서 정당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충청의 표심이 호남과 TK, 경상도 사이에서 이길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 TK하고 호남 출신이 아니면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인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충청 대망 노리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DJP 공동정권은 뭡니까? 충청과 호남이 연합해서 TK 정권 이회창 후보를 필두로 하는 TK의 어떤 세력을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 구도의 정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던 그런 어떤 필연적인 한계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JP가 평소에 주장했던 것이 내각제 아니겠습니까? 왜 김대중 대통령과 DJP 공동정권을 했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내각제를 고려로 해서 97년 11월 3일 날 DJP 내각제 합의문을 보면 내각제는 독일식 순수 내각제로 하고 집권 시 99년까지 내각제권을 완료한다. 이런 목표로 해서 충청권이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은 내각제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각제는 어떤 소수 정파도 일정 부분 총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한이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김 시대가 정말 막을 내리게 된 건데 이 부분도 사실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삼김 정말 그런 정치인들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 뭐 시대적 산물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5.16 이후에 산업화 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됐고 사실 뭐 정치적인 배제와 억압이 일상화됐었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의 이 대결 구도. 저는 뭐 지금도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삼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이제 물리적으로도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점에서 이 삼김 정치는 사실 제왕적 총재의 측면도 있었고 이분들이 YSDJ도 야당 총재할 때 거의 제왕적 총재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의 그 군부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뭐 JP 얘기는 지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삼김 정치가 가져왔던 폐해도 있어요. 사랑방 정치라든지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댔던 정치들이거든요. 어떤 네. 면에서 볼 때 YS는 경남, 부산, 그리고 DJ는 호남, 그리고 이제 JP는 충청.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깨지고 민주화가 되면서 그 여백을, 그 공간을 지역주의가 파고들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1971년도 박정희와 김대중이가 붙었을 때, 김대중 두 분이 붙었을 때 상당히 지역주의가 이제 한국 정치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어쨌든 삼김 정치는 지역주의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나 어쨌든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 땅에 가져왔던 가장 극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다. 그야말로 거목이라고 해도 한국 정치의 거목 또는 한국 역사, 현대사의 거물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러면서 볼 때 공과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JP 같은 경우 여전히 공이 더 많다라고 좀 봐요. 큰 틀에서. 일단 DJP가 없었으면 지금의 진보 정권이 탄생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90년도에 3당 합당도 어쨌든 지금 우리 장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각제라는 것을 고려했지만 나중에 내각제 약속 파기됐었고 결국은 DJP도 내각제를 이제 연결고리로 해서 공조가 성립됐지만
결국 2000년도인가 파기됐어요. DJP도. 결국은 그래서 내각제의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영원한 2인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 삼김이 가면서 우리 한국 정치가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아주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그러한 대립구도를 탈피할 때가 됐다. 그야말로 DJP 연대를 했던 분이 바로 이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한국당이 그렇게 참패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JP에게 배워야 된다. 근데 여전히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내각제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JP가 역설적으로 여러 가지 소수파 그리고 지역의 어떤 대표성 이런 것 때문에 내각제 통합형 어떤 통치 구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5.16 박정희 쿠데타 때 장면 총리 때 그때 우리의 권력 구조는 내각제였습니다. 이 내각제를 5.16 군사 쿠데타가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통령제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내각제로 다시 돌리고자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삼김 시대가 이제 끝이 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지역주의나 이런 정치 문화가 좀 더 막을 내리고 새로운 문화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도 그런 것이 지금 지방선거 후에 보수 진영이 굉장히 지금 사분오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김 전 총리가 타계를 하면서 이게 혹여나 이제 보수 결집이나 이제 보수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정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어른들이 지금 삼김이 다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의 어른들이 점점 없어지고 결국은 그들 밑에서 정치를 한 지금 밑에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는 어떤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요소들만 남아 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한 정치가 뭡니까? 소프트하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유연성 있는 정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예를 들어서 JP가 돌아가시고 그 분의 업적이 보수를 강화해서 너희들만 살아라.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새롭게 21세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상당히 소프트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때그때 여러 가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이 정당과 의회와 정치인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어떤 각 정당의 보수적인 색깔 그것만을 고집을 하면 그 정당이라든가 그 정치인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렇게 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그때그때에 맞춰서 정당도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춰서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지금 JP가 평소에 남겼던 소프트하고 유연성 있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던 실패한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같은 보수지만 보수의 정체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정당 정치, 그런 어떤 정치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보수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그 메시지가 이제 메모가 공개가 되면서 정말 당내 계파 갈등이 그야말로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돌아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계파 갈등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계파 갈등이 정말 너무 심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파 갈등할 때가 아닌 정도가 아니죠. 이번 선거의 의미를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선거는 뭐 정당이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정권 교체도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뭐 벌써 이제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게 거의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선거를 여전히 일상적인 정치에 있어서의 선거 패배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뭐 조기 전당대회 열고 이렇게 지도부 바꾸고 이런 것들이 뭐 정치 문법 아니겠어요? 그건 뭐 그것대로 이제 뭐 하나의 수순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저는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지금도 방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는요 국민들이 정말 보수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보수층들, 합리적인 보수층들이 표를 찍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물론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거대한 이 초대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했죠, 민주당에게. 그리고 한국당에게는 불리했다. 근데 한국당이 불리할 게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대신 민주당 정권 출범한 다음에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 경제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쟁점화시키고 이러지 못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는 여전히 한국당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가에 대한 그 인식이 없이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보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야당에 대한 심판도 아니에요.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얘기거든요. 예. 그 여전히 선거 패배의 이 대참패, 그야말로 괴멸적 참패의 의미를 여전히 못 잊고 있다. 만약에 제대로 읽었다면 저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초재선 의원들도 뭐 중진을 비판하고 그 내부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 공천도 받고 있던 분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정치의 의미라든지 탄핵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로 이어진 이 맥락,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 못하고 이 부분을 정확히 독해 못한다면은 아무리 지도부 바꾸고 누가 탈당하고 누가 총선 불출마 선언한들 국민들이 쳐다보지 않을 거다. 지금이라도 그런 인식을 정확히 하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그런 것을 파악을 한 것인지 혹은 당의 개혁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라는 것을 느껴서 그런 것인지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재건 비상행동을 결성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정풍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상자 1차 명단을 공개를 했거든요. 16명 의원이 포함이 되는데 총 지금 5가지 사유를 들면서 이들이 사퇴 또는 탈당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지난 대선 탄핵 또 지난 대선에 실패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완패하고 사실은 보수 한국당은 지금 난파선에 위치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역대 어떤 정당이 참패를 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어떤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서 국민들한테 또다시 이제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재건 비상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왔다고 보고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지난 탄핵 국면에 보면은 국민이 촛불 들고 나온 것은 마지막에 주권자는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이 이런 것들을 해도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 정풍운동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 정풍운동은 1942년부터 45년까지 중국 공산당에서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교육시키고 당내 기풍을 쇄신하기 위해서 일으킨 운동, 적색 테러, 반동 문제를 숙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정풍운동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이든지 우리도 정풍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본따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이것을 재건 비상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당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당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수 지역주의 정치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역주의는 점차 좀 약화됐다고는 이제 보지만 그래도 보수주의의 피해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라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 비상 행동 결국은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몇몇의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뭐 정계 은퇴하라 또는 탈당하라 이런 압력을 넣어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비대위를 구성해서 현역 의원들을 대폭 50% 이상 물갈이를 하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정말 당이 새롭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총선이 2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풍운동이라고 해서 강하게 당원들의 요구를 하겠지만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분들이 당을 정말 하나로 만들어서 서로 스스로 결재하고 정계 은퇴하고 그리고 탈당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새롭게 황골탈퇴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풍운동과 현역 의원들이 같이 해서 일체감이 되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좀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즐거운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곳도 지금 계파 전쟁이 굉장히 상당한 것 같습니다. 뭐 당권을 두고 친문 대 비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은데 일단은 비문 진영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식화했고 그렇다면 친문에서는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뭐 7선인 이해찬 의원이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예. 되고 있고 지금 글쎄 이제 친문 비문 이제 그 갈등이 결국 이제 본격화될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선거까지 이겼으니까 이종걸 의원은 뭐 사실 비문으로 많이 알려진 의원인데 예. 5선 의원이에요. 안양에. 근데 어쨌든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집중시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여러 의원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최재성 의원은 이번에 이제 재보궐에서 당선되는 4선 의원이고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또 전해철 의원이야 뭐 자타가 다 얘기하는 친문 의원이고 김진표 의원도 어쨌든 지금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별로 7선, 5선, 4선, 뭐 3선까지 거의 20명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화면에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6선, 예. 4선, 3선, 재선까지. 초대선까지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재선까지 지금 나오고 초선, 예. 뭐 김두관 의원은 사실 뭐 초선이지만 거의 뭐 다선급 초선이니까. 예. 근데 아무튼 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저 다 아주 수명에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얘기는 일단 대표위원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 이렇게 지금 나눠서 뽑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비문에게 좀 불리한 구도입니다. 그쵸. 친문에게 좀 유리한 구도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또 지나치 당내에서 친문과 비문의 뭐 어느 정도의 그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갈등, 경쟁 이런 것들은 뭐 불가피한데 이게 너무 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럼 또 국민들에게 또 교만하게 비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바른미래당도 지고 그랬습니다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민주당이 뭐 잘해서 이렇게 압승한 거라고 해석하면 이거 역시 또 이 선거 의미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1야당이 너무너무 이 시대의 정신이 읽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서 민주당은 정말 이제는 잘 연대도 하고 협치도 하고 이렇게 또다시 JP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JP와 연대를 DJ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좀 색깔이 다른 세력이라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껴안고 협치의 방법론이라든지 연대의 어떤 모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당내 여러 가지 저런 이제 갈등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오로지 당내 갈등으로만 비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민주당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지도부 선출 방식에 대해서 네.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이게 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1, 2위 순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부여를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의 방식이라고 해서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기로 바꾼 상황이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문 진영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방식일 수 있지만 비문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 보니까 비문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 아니면 단일 체제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래 단일하고 집단이 있었는데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얘기한 것이 1930년대 이제 프랑스 르몽드 기자가 두 가를 합친 어떤 지도 체제. 그래서 민주당 특히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많고 잘 되는 정당은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따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대표할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서로 일차적으로 서로 나누자 이런 취지에서 민주당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당을 화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면 결국은 최고위원을 겨냥하는 사람, 이것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최고위원을 지금 겨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 대표를 겨냥한 사람들은 뭐 친문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비문을 대표하거나 이런 상징성 있는 인물이 왜냐하면 이번 당 대표는 임기가 2년이고 앞으로 20대 총선에 공천권을 지금 쥐고 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이것을 축제 속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국정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하고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대통령, 즉 자기가 속한 대통령을 공격해야만이 득표가 될 때도 있고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친문계의 어떤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뭐 저는 뭐
이해찬 의원만이 거론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중도의 어떤 김진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 그리고 조화와 화합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DJP 언급을 좀 해주셔서 지금 DJP 정신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게 바른미래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새로 이제 지도부 구성을 하면 재건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이제 융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한다면 잘 융합할 수 있으리라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번 선거도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굉장히 불화를 많이 했잖아요. 예. 공천 과정도 그랬고 말이죠. 근데 이번에 뭐 DJP 정신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그 DJP 정신 비단 바른미래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정당 모두에게 굉장히 소중한 정신인데 바른미래당은 어쨌든 지금 이 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뭐 이 청산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제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은 한국당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같은 얘기입니다만 국민의당에서 온 분들하고 바른정당에서 왔던 분들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특히 이제 안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유승민 전 대표와 이 안철수 전 대표가 항상 이런 부분과 가지고 잘 맞지 않았단 말이죠. 예. 어떤 접점을 잘 찾지 못했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이제 화학적 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번에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이걸 잘 해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정리라고 한다면 그게 인적 청산을 의미하시는 청산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정계 은퇴, 뭐 총선 불출마 이런 건데 꼭 뭐 바른미래당은 꼭 그런 측면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당이 강령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좀 이렇게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합리적 중도라는 표현 정강 정책에서 강령에서 합리적 중도를 합리적 진보로 바꿨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도를 진보로 바꾼다고 그 당이 진보로 바뀌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예. 자꾸 이 부분을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보수는 보수라 하더라도요. 진보 못지않은 스탠스를 취할 때 저는 보수가 살리려고 봐요. 그건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다시 JP 얘기입니다만 JP가 그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던 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극과극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같이 실용적으로 결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보수가 자꾸 지나치게 안보 보수 그리고 과거의 시장 보수에만 매몰되면요. 이 보수는 말이 좋아서 보수 지금 수구인 거죠. 그래서 정말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으려면은 진보 못지않게 진보적 아젠다를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보수와 진보라는 게 어느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바른미래당도 좀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보다 전향적으로 나갈 때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장성호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